학습 목표를 적어드려야 우리 선생님들이 동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된다고 치면은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자꾸 학습 목표를 갖다가 빼놓고 쓰는데요. 학습 목표가 606번에 이제 쓰이는 소정자니 쓸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이게 한획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요거 한획이라는 거 이거 그 상대가 되는 액들을 이렇게 삼획으로 빼는데 이건 한획으로 표현되네. 다시 써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행의 글자예요. 뜻이 솥인데 솥이 크게요. 이 형태를 놓고 구분하면 발이 있는 거 없고 발이 없는 것이 있는데 발이 없는 것은요. 발이 없는 것은 불을 떼려면 그 밑에 발 대신은 뭔가 있는데 가마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 가마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발이 있는 솥은 가마솥 붙자예요. 가마솥 붙자. 아비 부자가 음역하면서 세금자에 의해서 세부치로 만든 가마솥이죠. 호대로면서 이게 삐침 파임 이렇게 쓰니까 오늘날은 줄여서 그냥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이게 부산을 때 쓰이는 부산에 지형 가운데 가마솥처럼 보이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산이 가마솥처럼 보이는 지형이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2의 도시요. 요 가마솥 붙자는 가마 위에다가 솥을 올렸는데 이게 다리가 없는 솥이고 이건 다리가 있는 솥이에요. 여기 요것이 다리예요. 요것이 다리인데 다리가 몇 개? 요걸 따라보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3개예요. 4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이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에 요것이 다리 하나야. 그리고 요쪽이 다리 2개고 요쪽이 다리 3개예요. 3개. 가운데 우리가 원근감을 따져서 생각해보세요. 원근감이 이렇게 동그랄 때 맨 앞에 다리 오고 뒤에 가는 다리 맨 앞에 다리는 크게 뒤에 가는 다리 가늘게 이게 맨 앞에 오는 다리는 굵게 오고 뒤쪽으로 가는 다리는 다리가 3개 있다고 치면 이 다리 그래서 이 솔정자는 다리가 3개인 이거 동그란 형태의 솥이 여기 모양을 보면 또 둥그런 원정이 있고 방정이 있어요. 이렇게 원정이 있고 방석처럼 네모난 솥이 있는데 원정을 갖다가 펴는 거예요. 원정은 다리가 3이고 방정은 다리가 4개인데 원정이 이렇게 지명이 고르지 않는 상태에서요. 원정이 놓으면 그래도 원정은 어떻게 돼? 지면이 좀 고르지 않아도 3개 다리가 다 바닥에 다 안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정 다리가 4개인 것은 지면이 놓이는 자리가 고르지 않으면 한쪽이 뜰 수밖에 없어요. 불안정해져요. 움직임이 생겨나니까요. 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려나? 물을 다 먹고 다리 4개를 다리 4개를 만들어지려나 이게? 대충 이해됩니다. 다들 산에 가가지고 뭐 이제 그런 때문에 이해 아니다. 세 개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3개가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가야겠네요. 다리가 이렇게 4개 이게 다리가 4개라고 생각이 돼요. 지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렇게 돼서 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지면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양쪽이 뜬다니까요. 양쪽이 공간이 이렇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이게구나. 해보니까. 그래서 원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원정이
속 가운데 원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 다리가 없는 이 솥은 음식 같은 걸 해먹지만 요 솥은 음식에 먹기보다는 의식용으로 사용된 솥인데 우리가 의식에 사용된 재물이 희생물이란 말이에요. 희생. 그 희생물의 희생생자를 보면은 소자가 달라붙은 데서 할 수 있지 소 같은 걸 요리하는 솥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중국에서 이게 주나라 시대 때 많이 쓰였던 거인데 오늘날 중국에 남아있는 이 의식용 솥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그 사모무방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모무방정. 그 방정 네모난 형태의 정이에요. 사모무방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솥에 사모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사모무가 무가 쓰였기 때문에 사모무방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875kg 정도 되거든요. 875g이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875g은 엄청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몸무게가 한 45kg 정도 되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우리 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 20명이야. 20명. 20명의 무게야 지금. 왜 웃으시죠? 10kg 넘어서 네. 안전하게 봐주세요. 만족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요. 이렇게 이 원정이 많은데 원정이 이렇게 되고 귀가 이렇게 있고 이 다리가 이렇게 셋이 다리가 셋이 이렇게 솥을 갖다 펴는데 요것이 기부분이요. 기부분. 한자에서 요 기부분만을 뜻하는 글자가 솥기한자예요. 솥기한자. 이게 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이걸 갖다 이름 썼는데 요거 이름자를 쓰신 분들 많잖아요. 요 글자를 갖다가 솥기현이라고 할 때 솥도 아니고 솥의 기대기 부분만을 뜻하는 글자를 뭐 든다고 썼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천자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천자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자를 상징하게 됐던 동기가 뭐냐면 우임금이 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선양을 받아가지고 순임금한테 선양을 받은 다음에 그 우임금이 다스린 땅을 갖다가 구주로 나눴어요. 그게 구주에서 한 주마다 솥을 하나씩 만들어서 우임금한테 바쳤어. 그 솥이 그러니까 구주에서 바쳤으니까 9개 정이겠죠. 구정이 그래서 9개 정이 천자의 지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홍콩이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됐잖아요. 초차지가 됐다가 반환이 돼서 홍콩에다가 중국에다가 기념으로 바친 물건이 바로 정을 만들어서 바쳤단 말이에요. 다시 천자처럼 복속에 받들겠다 그 의미로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홍콩에서 중국에다가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든 것이 정을 만들어 바쳤다니까요. 다시 중국이 천자처럼 옛날 천자처럼 복종하겠다 그 의미죠.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천자의 지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운명을 따른다고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쉽게 생각하면 되냐?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 뿐이고. 교수님 그 숫기 현자를 단순히 숫기가 아니고 숫기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들 수 있는 막대를 뜻한다는 설이 좀 있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글자를 속견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맞춰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나는 이런 의미로 본다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교수님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봐.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 이게 익힐 수 있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연구를 해본 바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서 그걸 들으신 모양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 나름대로요. 알아서 그렇게 설명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 가운데 대학교 시험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정립 이런 말들이 쓰이거든요. 이게 정립이라는 말이 솥이 섰다는 얘기인데 아까 무슨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개가 안전된 형태로 써있잖아요. 그래서 정담 이런 말인데 세 사람이 서로 뭐 얘기를 나누거나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근데 사실은 어휘로서 쓰임은 많지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사람 이름에 아까 무슨 속견자도 사람 이름에 쓰인다고 했는데 사람 이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글자고 어휘로서 쓰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글자예요. 정립, 정답, 뭐 구정 그런 글자들이요. 정족시제 이런 말들이 쓰이긴 해요. 태나라가 서로 안전된 상태로 이루고 있는 형세다 이거죠. 근데 요 글자가 소정자가 그런데 음역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에 바로 소정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전복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있어요. 그게 전복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점을 치려면은 옛날 사람들이 신의 뜻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욕재계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고든 자세를 가지고 의식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들정자가 뜻이 고들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해야 식계가 드러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후대로 오면서 이걸 간략하게 쓰고 싶은 욕구가 반영이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요 솔정자를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이름에 많이 쓰여요. 여자들 이름에 여자 발자는 디웅박신세라고 해요. 유교 사이에서요. 남편에 의해서 여자 신부도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뭐 정승반일에 쓰면은 영의정이면 부인도 뭐예요? 정경부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이름에 옛날 정자나 경자 같은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즘에 정부인, 정경부인 밑에가 정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 자식이 이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 10번만 반영이 됐는지 옛날 분들이 이 글자를 이렇게 여자분들 이름에 많이 쓰이는데 제 막내 동생도 이 글자를 그러고 보니까 이 글자를 쓰네. 근데 자, 그 글자가 본자가 바로 이 글자고 본자로 놓고 보면 소정자가 음역거리면서 전복자에서 걷다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내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이니까 그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조개표자처럼 쓰이고 있는 이게 소정자가 조개표자처럼 쓰이고 있는 경우의 글자들도 짚고 넘어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법칙직자라든지요, 이 글자를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둥그런자예요. 둥그런자도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후대로 오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솥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사람을 세는 단위로 쓰면 인원자가 되자 에오산 형태를 네모나게 펴있는 것이 더 추가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둥그런자예요. 여기에 보이는 요 글자가 소정자의 형태, 조개표자가 아니야. 여기 법칙자의 요 글자도 조개표자가 아니고 원래 여기 솥에다가 이 솥이 의식용에 사용된 솥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글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문이에요. 이 소정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세금자를 붙여서 이렇게요. 이게 금문을 갖다 우리가 금문이라는 문자가 달리 종정문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종정문. 종자가 세국종자 아니에요. 지금 종정문. 그 동시에 똑같이 세금자가 있잖아요. 그 세금자가 바로 이 금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요 글자요. 종자에 붙어 있는 세금자, 정자에 붙어 있는 세금자, 그것이 금문이란 말이에요. 금문. 그 약속의 글들이 새겨져요. 제가 하는 말들은 정의 글이 새겨진 그 가운데 모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모공정이라는 정이 있는데 그게 최고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알고 있죠. 497글자가 그렇게 새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0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글자들이 이제 금문이라니까요. 금문, 종정문 달리.
근데 법칙 지단 참그 얘기였구나. 그 약속의 글들이 약속의 글이 이제 법칙이야 법칙. 이 칼로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에다가 약속의 글들을 칼로 새기기 때문에 여기서 법칙이라는 뜻이 나오고 그걸 줄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면 이게 법칙 지자가 되는 상황이지. 선생님 인원원에 그때 저기 인원원에 입구는 어려운데. 이게 둥그런 아까도 원정에 둥그런 형태로 이렇게 펴있어. 그래서 이 글자만 원래는 둥글다는 뜻의 글자였는데 솥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사람 세는 단위로 쓰이고 인원원자가 둥글다는 뜻을 나타내서 다시 둥그런 형태를 하나 더 붙인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인원원자 할 때 이제 또 배워야 될 상황이고 이제 무릎을 쓰게 대답을 드리지만 자 그리고 요 글자도 이렇게요. 가출고자 이렇게 써요. 가출고자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여기에 조개패자 여기 조개패자를 갖다가 조개패자 여기서 이 두 획을 갖다가 밑에 두 획을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형태이. 이게 밑에는 두 손이요. 두 손. 이게 이 정이라는 걸 크게도 만들고 875kg처럼 크게 이제 아까는 사본무정 같은 경우는 한 43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보다 더 작게도 만나 향로처럼 그대로 오면서 향로 형태로 작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두 손으로 들 수 있잖아요. 두 손으로 그 정에다가 예물을 갖춰가지고 이 받쳐 올리는 상황인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요것이 솥이에요. 예물을 갖다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출고자가 돼. 가출고자. 이렇게 두 손 이렇게. 요것도 손정자의 형태. 이것도 가출고자.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글자의 요 형태도 이저 손정자를 간략히 조개패자 이 변형된 형태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된다면 이제 가출고자에서 다시 설명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고들정자는 다시 있죠.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해역하는 글자로 써요. 우리 책에 보세요. 정탐할 정자가 있네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정탐한다 이거죠. 탐정할 때 쓰이는 글자죠. 밀정 할 때 쓰이는 글자, 정찰할 때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수원건자가 되는데 이 수원건자는 옥강 관련된 데가 옥강 가운데 최고의 옥강이 비단 아니야? 비단과 같은 옥강 관련된 데 있어요. 거기다가 옛날 비단에다가 글도 쓰고 백서라고 해서요. 글도 쓰지만 그림도 그래요. 그림. 비단에다가 이렇게 쓰이는 요글자가 정원정인데 이게 비단에다가 그림과 관련돼 가지고 그림족자 정자 이게 그림족자 정자. 이 그림을 비단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의 얼굴 영정 같은 거. 그래서 그림족자 정자고 영정의 정자예요. 영정의 정자. 근데 불가에서 법회 같은 걸 할 때요. 법회 같은 걸 할 때 석가탄신 할 때 이 법당 안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니까 법당에서 못하고 법당 마당에 선단 말이에요. 그 마당에 서면 불상을 마당으로 모셔야하는데 불상이 무겁고 옮기다가 뭐 깨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상은 그대로 두고 마당에다가 이 불화를 갖다가 걸어요. 불화를 거는데 그걸 그 불화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탱화라고 그래요. 탱화. 그래서 이게 탱화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그림처럼 좀 이게 정화라고 읽으면 안 돼요. 탱화로 읽어야 돼. 탱으로도 이렇게 탱. 치읓자가 고개어마 판자금에서 디귿티읕으로 바뀔 수 있는데 정통 탱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미 두 개인 글자예요. 이 그림족자 정장은 탱으로도 익힐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가지런 알자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게 열셋이네. 제대로 쳤나고 그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이구나. 14의 글자죠.
교수님, 그럼 탱어라고 할 때는 그 족자처럼 이렇게 그 그려서 거기다 방간 기조에다가 아니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그린 것도 탱어라고 그러진 않아요? 저 불상은 청동 같은 걸 만들잖아요, 흔히. 네네네. 예, 그 돌 같은 것들 만들고 저 비단 같은 천에다가 막 그린 건 다 탱어라고 해야지. 아니 벽에 저기 가면 뭐 절이나 그러면 벽화인데 그것도 탱어라고 그 그러죠. 달아서 붙이면은 옷감 같은 데다가 그려가지고 달아서 붙이면 다 탱어라고 해야지. 네. 이제 그걸 이제 저 석가탄신이나 방간주제 같은 데 걸어놓고 이제 흔히 쓴다 그 얘기고. 자, 모든 걸 저한테 다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도 궁금한 건 좀 찾아보시고 그래요. 아니? 네. 자, 저는 혼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혼자서 공부해서 모든 걸 다 들여다보기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미처 생각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지런 할 때자요. 가지런 때자가 14익으로 이렇게 좀 복잡해서 쓰이는 글자인데 고문자를 보면 간략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걸 뭘 나타내냐? 공문의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이삭이 까끄라기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형태. 곡물의 이삭이 가지런히 자란 모양이 이게 가지런히. 그래서 이 가지런히 자자를 놓고 보면 농경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곡물의 이삭이 난다고 지금 우세두세 이렇게 날 텐데 들쭉날쭉 이렇게 날 텐데 이게 가지런히 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심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농경 사이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곡물을 갖다가 심어서 생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곡물의 이삭이 가지라는 모양인데 가지라는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호자로면서 근문에서요. 각본에서 이렇게 쓰다가 근문에서 두 선이 더 추가돼. 가지런함을 드러내기 위한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선이 추가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다시 정형화되는데 문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점이나 선인데 반듯반듯하게 이게 타원형 원형 형태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반듯반듯하게 표현되는데 입체적으로요. 이게 이제 이쪽을 갖다가 표현을 좀 복잡해져. 요거 하나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막바로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가지런히 표현. 자, 이 형태에서 좀 더 정형화돼 가지고요. 정형화돼서 이제 오늘날의 글자로인데 요 핵이 요렇게 되고 요 핵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요것이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반대쪽으로 얘기했어요. 요 핵만 이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부분에서 요 핵만 이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 핵과 요 핵이 생겼다고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칼도자 형태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요 핵과 요 핵만 표현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된 핵에서 요 핵만 표현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온 줄기요. 이 줄기 내려온 줄기가 옆으로 되고 요것은 요 줄기는 보이죠. 그리고 가지런함을 드러내기 위해 두 선은 이렇게 올려줘서 오늘날의 글자로 이렇게 정리됐어요. 좀 복잡하긴 해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 교육연자에서 처음에 이삭이 가지런히 나 있고 가지런함을 드러내기 위한 부호가 추가되고 그것을 반듯반듯하게 정형시켜서 이루어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반듯반듯하게 정형시키는 글자가 오늘날의 글자가 됐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글자가 사실은 음이 뭐 어의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라는 음도 제기할 제자, 제라는 게 잘하는 어쩔 앞에 때 잘하는 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이 있어요. 전이라는 음도 있나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기로 치면 끝도 같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되는 것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고민인데 제라는 음적
또 잘한 요까지는 이제 설명 관련된 글자들이 없잖아 있으니까요. 어휘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주로 우리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쓰이는 말들은 다 제음이죠. 이제 문장 뽑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라는 음과 잘하는 음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덧붙이는 상황이지만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는 이거 아이들한테 학습부담 줄 거 없잖아요. 쓰이지도 않는 음과 관련된 설명.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 한문 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지를 뜻처럼 설명이. 자,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들 있죠. 뭐 일제히 뭐 사격한다 할 때 쓰는 애국가를 제창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제창과 합창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 부르기는 하는데 합창은 자기가 부르는 파트에서만 불러도 돼. 근데 제창은 노래를 잘하든 뭐든 처음부터까지 모두 다 사람이 합창 잘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부를 때 그래서 제창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부르든 못하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창이죠. 그 다음에 뭐 의관을 정제한다, 뭐 백화제방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에 쓰여지는 글자가 이 가지런을 제자고 수신제가 할 때 쓰는 제자도 있잖아요. 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네 나사리네.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나라에 책임진다는 사람들 자기 집안도 제대로 못 다루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자,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 좀 나와 있는데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물을 건넌다, 건널 제자예요. 제주도 올 때 쓰는 글자죠. 경제 올 때 쓰는 제자죠. 경제. 경제가 줄임말이다니요. 경세재민을 줄임말이죠.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죠. 경제라는 말 자체가. 경제라는 말 자체가 경세재민을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경제 문제는 경제다 보는데 경세재민을 줄임말이 경제예요. 경제. 세상을 이게 다스릴 경자에 다스릴 경자. 우리가 경성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경국대전 나라를 다스리 경국대전의 경자가 바로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경국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몸을 다스려요. 그래서 하는 그 생리현상이 월경 아니야. 월경 경자도 그래서 이 글자를 쓰잖아.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 그 의미죠. 자주 쓰인 말 이런 말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성칼도가 달라붙은 글자도 제네요. 제는 제인데 칼로 잘라서 뭘 만든다? 약을 만드는 상황. 약지를 제자예요. 약을 조제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약이 뭐 수면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구충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요. 항생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상황 아니에요? 그때 쓰는 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육다론이 달라붙어요. 육다론과 있자면 제는 제인데 육다론이 달라붙어 인체 한 부위를 뜻한 글자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배꼽이에요. 배꼽. 인체 한 부위 가운데 배꼽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하고 배꼽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탯줄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제 자르면 탯줄을 끊으면 탯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탯줄 속에는 조혈고세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난치병이 불치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불치병이라는 말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잖아 지금.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옛날 불치병이었지만 백혈병 이런 것들 불치병이었지만 불치병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요즘은 다 치료가 되니까. 근데 다만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난치병이라고 해야죠. 난치병이 뭐 이런 백혈병 이런 것들 치료인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뭐 누가 또 그런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에 의식 있는 분들이 태어나면서 그 탯줄에 피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혈액은행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저축하듯이 저장을 해요.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뭐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 피를 갖다가 제대혈이라고 해요. 제대혈. 그때 쓰임 됐죠. 그 다음에요. 비결제자예요. 정선이라는 분이 조선 후기 때의 화가인 정선이라는 분이 진경산소의 대가예요. 진경산소화. 그러니까 진경산소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문인화를 조선 초기에는 문인화를 그랬어요. 상상 속에 그림을 그냥 몽유도원도 이런 것들이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것들이 가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꿈속에 이 그려진 그런 세상을 갖다 그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의 세계.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실학사상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화풍도요. 진짜 경치를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금강산을 직접 가서 상상 속에서 금강산을 그리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금강산을 보고 제대로 이게 진경산소예요. 진경산. 진짜 경치를 갖다 보고 그랬다 이 경치경자. 진경산소의 진경이 바로 이거잖아요. 거기에 대가가 바로 정선이요. 정선. 그 정선이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지금 이 인왕제석도예요. 이게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다 컬렉션인데 이게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다 볼 수 있게 그럼 했잖아요. 인왕상에 비가 개인 풍경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비결제자를 써서 인왕제석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좀 달라졌어요. 아이제자가 아이제자의 음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글자에다가 보이시자 제사 관련되는 글자죠. 요 두 개를 갖다가 생략돼서 요 글자를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그래도 가지는 제자가 음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제자가 되면서 제사 관련돼가지고 재개한다는 뜻이 나오죠. 목욕 재개할 때 쓰는 글자예요.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행위 관련돼 있어요. 경계할 때자. 목욕 재개할 때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사의 영역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사를 나타내는 글자는 제사제자인데 어이제자를 쓴 제사제자인데 이것은 아이제자예요. 아이제자. 사무제제자는 이거예요. 예. 예. 사무제요? 사무제제자는 그거는 보세요 안 된대. 사무제 얘기자 지금 네네. 사무제제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무제가 묻고 나서 돌아와서 첫날에 지내는 것이 초우제, 그 다음 날 지는 게 제우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제는 이제 여자분들이 무덤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무덤이 가가지고 이 근심화로 자 산짐승들이 무덤을 파헤친다는 보는 거야. 그게 사무제. 77제가 이 글자지. 77제. 49제. 네네. 사무제는 이 제사제자고. 네. 네. 맞아. 네. 재계할 제자에 그게 볼시예요? 네, 이 포시 제사 관련됐다고 그래. 제사. 예. 요거다 이거 포시자 들어간다고. 요걸 두 개를 생략한 대신에 생략 대신에. 집중하세요. 네네.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사무제를 제사제자는 걸 알면서 집중 안 했기 때문에 요 글자로 혼선을 빚은 거야 지금. 몰라서가 아니고. 자, 이것도 제사의 일종인데 이 글자가 쓰여지는 말은 어디냐면 조금 전에 사람이 불운하게 죽었어. 젊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승을 못 가. 아니 저승을 못 가. 이승을 못 떠나. 이승에 돈다고 생각했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저승으로 편안히 가라고 해서 불가에서 지내는 제사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제사까지 가운데 7일마다 이렇게 지내는데 7749. 그래서 77제라고 나오고 또 77은 49라서 49제라고 돼. 77제가 이제 49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에 예. 저승으로 편하게 가라고 살아있는 후손이 죽은 사람이 오늘 달려주는 제사야. 그러면 그때 제사를 지낼 때에 스님들이
죽은 사람이 극락왕생을 빌어줘야 하는데 극락왕생에는 신경 안 쓰고 거기 제밥에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그럼 제밥은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제밥. 아이 제자들 샤시업 붙여서. 그런데 옛날에 저 신문 칼럼 같은 데 보면 대학교 교수들 있는 사람들이 사설 같은 거 쓸 때 제법을 이렇게 쓴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 이 스님이 연불에는 신경 안 쓰고 제법에는 신경 쓴다는 그 속담이 제법이 이제법이 아니고 이제법인데 이제법을 쓴 사람들 많았어. 이게 저 제사 제자의 제자 관련되는 걸 줄 알고 그때 컴퓨터 기능이 곧 자동으로 교정해 주는 기능이 없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고쳐줘.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쓴 사람들 보는 것이 없어졌는데 그런 기능이 없을 때 이렇게 잘못 쓴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제밥이 의제밥이 아니고 아이제밥이 아이제밥. 자, 의미형이 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글자는 세조자예요. 세조자를 놓고 설문의자에서 세조자는 꽁지가 짧은 새. 이거 꽁지가 긴 새라고 하는데 그게 설문의자에서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꽁지가 긴 새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꽁이잖아요. 꽁을 트는 꽁치자 보면은 세조자 써 있잖아요. 이거 꽁지가 짧은 데서 쓴다고 했는데 새 쓰면서 불구하고 세조자 쓰고 있잖아. 우리가 꽁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세조자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대표적으로 꽁지가 짧은 새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 두루미예요. 두루미인데 우리가 수염이 짧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뭐 이제 두루미 꽁지 같다는 속담이에요. 수염이 짧은 사람한테 두루미 꽁지가 짧으니까 새의 꼬리는 꼬리라고 하지 않고 꽁지라고 해야 돼요. 또 꼬리라고 잘못 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교육은 사람들은 단어 하나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꼬리, 꽁지 이런 것들 구분해야 돼요. 껍질, 껍데기 이런 것들, 예, 뭐 햇빛 이런 것들. 근데 두루미를 일단 또 영어를 학자가 이거 음역화를 가지고 하게 되면서 이게 세조자가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세조자. 짧다고 했는데 꽁지가 짧다고 했는데 세조자를 붙였잖아. 꽁지가 길다고. 그게 설명제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거 드러나고 우리가 닭개자를 이렇게도 쓰지만은 세조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아직도 그 설명제 그게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요. 하여튼간 단 요글자는 뜻의 역할을 많이 하고 이건 의미 역할을 많이 하는 글자야. 문장 글자 구성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지. 꽁지가 짧고 긴 차이점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글자가 비교적 약간 세조자에 비해서 꽁지가 긴 새를 갖다 펴는 것만큼은 분명히 이제 소전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이쁘게 표현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요글자가 이제 오늘 정용화정을 쳐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요 머리 대가리 부분이요. 새도 또 대가리라고 머리라고 하지 않고 대가리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게 목털 깃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몸체예요. 몸체. 여기 몸체가 바로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이 점 4개가 다 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이 아니야. 꽁지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데 요 부위가 바로 요 부위고 여기 목털 부위가 바로 요 핵이에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몸체가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요까지고 여기에 깃이 요 2개하고 합쳐져가지고 점 4개로 바뀐 거야 이게. 여기에 요 깃과 이게 다리 2개가 이게 점 4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게. 요까지가 요 형태고 요것이라고 해야 돼요. 요거.
이 소전의 형태인데 요것이 바로 이렇게 되고 요 핵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고 요것이 바로 요선들이 바로 점내기로 이렇게 바뀌고 그대로 매치해서 보면은 소재를 자연으로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세 숫자를 매치해서 보면은 그래서 2.4개가 다 발이 아니다 그 얘기야. 자, 뭐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새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새를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저 타조 백조 모을 때 쓰는 글자예요. 조류학자 모을 때 쓰는 글자. 또 불사조라든지 뭐 이제 항고적 뭐 이런 데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그래요. 큰 성질. 이게 오늘날에도 요 글자를 갖다가 이저 회의적으로 설명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도 쓰지만 어떻게도 쓰냐면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우리가 봉오리 봉자를 이렇게도 쓰고 좌우로 쓰다가 상하로 바꿔서 이렇게도 상하로 바꿔서 이렇게도 상하로 바꿔서 이렇게도 쓰는 것처럼 이것도 좌우를 갖다가 상하로 바꿨어요. 이렇게. 물론 몇 살짜리 위치가 서로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고 썼는데 이걸 줄여서 오늘날 위가 두 글자가 위아래로 겹치니까 줄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글자를 놓고 세조자하고 몇 산자가 합쳐졌다고 보면서 새가 많은 산이 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글자가 왜 돈인지를 설명을 안 해. 약수된 해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세조자가 도가 되면서 디귿으로 구경 반장이라니까 산 가운데 바다에 있는 산인 섬을 갖춘 섬도자 이게 제대로 된 풀이야. 왜 그러냐? 우리가 섬을 뜻하는 글자 가운데 조그만 섬을 나타내는 글자가 산간도섬 섬서자가 있어요. 섬서자. 섬서자에 보면은 이것도 똑같은 섬을 이 글자가 똑같은 섬을 뜻하는데 여자가 음역가 돼 더블 여자가 단모마다 어가 되고 과일이 과실인가 서까지 와서 섬서자가 되거든 이게. 이게 오른쪽에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이에요. 몇 산자가 섬이 되고 이것도 뭐 오른쪽에 글자가 이거 똑같은 패턴이야. 여가 서가 된 것처럼 조가 도가 되면서 몇 산자에 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자를 좌우로 쓰고 그 글자를 줄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섬도자는 세조자에 의해서 도가 되면서 바다에 있는 산과 관련돼서 섬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새가 많은 산이 섬이라고 했는데 그럼 새가 없으면 섬이 아니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고 자빠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도 부주의적으로 많다니까. 다행히 오늘날 조금씩 이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르치는 대부분 다 논책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35년 전부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자, 섬도자가요. 그 섬도자가 그러니까 세조자가 음역화라는 글자고 요 글자가 다시 손이 달라고 치면은 도는 도인데 손에 절구 같은 걸 넣고 찌운다고 해서 찌울 도자예요. 찌울 도자. 어디 쓰냐면 도정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쌀 찌는 거 도정. 뭐 우리가 얘기 7분 도미니 8분 도미니 뭐 이런 말들이 도자가 바로 있잖아요. 7분 도미 8분 도미. 7알을 깎아내요. 8알을 깎아내. 무슨 얘기냐? 이 나락 있잖아요. 나락에 껍질을 벗겨나고 하면 뭐가 나와요? 나락에 껍질을 벗겨나면 겨가 붙어있는 현미가 나오잖아요. 현미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현미로도 먹지만 주로 뭘로 먹어요? 백미로 먹죠? 백미로 먹는데 백미로 만들 때 어느 정도 반절 정도 깎아내면은 현미가 백미로 되는데 반절 정도 깎아. 그럼 5분 도미야. 5분 도미. 7알 정도 깎아. 그러면 7분 도미가 되는 거야. 8을 깎으면 8분 도미. 더 백미가 가까워지는 거지. 숫자가 높을수록.
자, 글때 쓰는 도자예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손톱조자인데요. 저 손톱조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3교시를 조금 또 줄여야 될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면. 네.